지금부터 아카데미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드위드 Q&A 게시판에 올려주신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가 원래는 얼굴에만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났는데 점점 팔, 다리에도 증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토피 피부염이 전신으로 퍼지기도 하나요?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몇 살이냐에 따라 잘 나타나는 부위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기가 많이 어릴 때, 뭐 2살이 안 됐을 때는 이제 뭐 뺨이나 이렇게 눈으로 딱 봤을 때 많이 보이는 부분, 이제 그런데 이제 가슴이나 뭐 바깥, 이렇게 굽어지는 쪽에 바깥쪽에 많이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나고요. 이제 나이가 조금 들수록 2살 이후에 이제 성인으로 갈수록 접히는 부분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목이나 뭐 이제 접히는 부분, 뭐 귀 뒤, 목 주변 뭐 이런 데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토피 피부염은 기본적으로 잘 생기는 부위가 있고, 그래서 이게 아토피 피부염이 나쁠 때 좋을 때에 따라 그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퍼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전신으로 나타났을 때는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 관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강의 때 배운 것처럼 133, 그러니까 목욕하고 그다음에 목욕 시간을 지키고 15분 내지 20분, 그다음에 자극적이지 않은 온도로 이제 때를 밀지 말고 샤워를 하거나 이제 담금 목욕을 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약산성 비누를 써주고 보습제를 여러 번 발라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계속 지켜나가야 될 생활 규칙이죠. 그런 거를 지켜주면서 그 염증이 심할 때는 필요하면 의사 처방에 따라서 그 병변이 나타난 부위에 그 연고나 이런 걸 발라서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목욕을 하고 그 보습제를 바르는 건 전신에 꾸준히 지속해야 되는 거고, 그 아토피 피부염이 나타난 곳은 의사가 처방한 그 연고나 이런 약들을 그 부위에 맞게 의사가 가르쳐준 횟수에 맞게 이렇게 발라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욕하고 보습제 관리만 잘 해주셔도 그 피부염이 나빠지지 않고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첫 번째다. 아토피 피부염이 전신으로 퍼졌다면 일단 관리를 잘 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필요하면 의사의 치료를 받고 좋아지면 그걸 잘 유지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친구가 찾아왔는데 얼굴에만 두드러기가 나고 아나필락시스처럼 심한 증상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약을 먹이고 경과를 보는 게 좋을까요? 바로 응급실로 가는 게 좋을까요? 병원으로 가셔야죠. 그래서 두드러기만 난 경우에 그게 식품 알레르기인지 아나필락시스인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해야겠다 싶으시면 미리 의사한테 가셔서 그게 식품 알레르기가 맞는지, 그 다음에 아나필락시스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식품에 의한 알레르기고 뭔가 좀 알레르기로서 피해야 될 게 있는지 저희가 확인할 때는 자꾸 이제 증상이 반복될 때,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뭐 아침에 먹으면 저녁에 이런 게 아니라 보통 먹자마자 보통 길어도 한 2시간 이내에 보통 나타나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이 특정 음식이 항상 조금 뭔가 불편함을 만든다라고 하시면 꼭 의사하고 상의해 보기를 권하고요. 그래서 그게 알레르기 원인이 맞다라고 하면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 판단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몸이 편안할 때 미리 의사의 진료를 받아서 비상시에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담당 의사한테 정확히 가이드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이런 안심학교 프로그램에서는 미리 아이들을 선별을 해서 미리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부모와 선생님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관리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이 저희 안심학교 프로그램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유기농 식이요법을 하면 알레르기가 없어질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알레르기를 없애는 방법은
일단은 이게 진짜 알레르기인지 꼭 확인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알레르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는 그 해당되는 원인을 피하는 게 최고입니다. 내가 꽃가루가 알레르기가 있다면 꽃가루를 피하는 게 좋고, 어떤 음식에 알레르기가 분명하다면 그 음식을 피해야죠. 다만 의외로 음식 알레르기는 일반인들이 알레르기가 있어 하고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음식 알레르기가 의심될 때는 꼭 그 알레르기가 이게 음식 때문인지 알레르기 증상이 그거를 전문가한테 확인을 하고, 특히 학생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양분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음식을 이렇게 피하거나 이렇게 그런 것은 꼭 의사와 상의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 음식 알레르기건 다른 뭐 비염이나 천식이건 이런 게 있다면 특정한 식이요법이 증상을 더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정확히 알고 그런 원인일 때는 어떤 걸 피하는 게, 또 어떻게 관리하는 게 더 좋은지를 의사에게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일부 어릴 때 나타나는 뭐 알레르기들 중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뭐 유기농 식이요법을 하건 뭘 하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극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정한 식이요법 때문에 알레르기가 낫는다라고 하시면 좀 잘못된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입니다. 어렸을 때는 아무 증상이 없다가 최근에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생겼어요. 알레르기가 갑자기 나타나는 일도 있나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뭐 콧물 재채기를 하면서 계속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강의를 잘 들으신 것처럼 알레르기는 조금 타고나는 유전적 소인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유전적 소인이 있다고 해서 다 불편함이 생기는 건 아니고, 그런 걸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그게 이제 뭐 밖으로, 그런 체질이라고 하죠. 그런 체질이 밖으로 나와서 이제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 알레르기의 유전적 소인을 가진 사람이 40%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반이 좀 안 되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알레르기의 체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일부가 살다 보면 이 비염이든 뭐 결막염이든 천식이든 뭐 불편함이 생기는 건데,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밖으로 나와서 불편한 증상들이 생기는 나이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평균 연령이 늘어나고, 또 저희가 사는 환경, 또 실내 생활이 굉장히 많아지고 식생활도 바뀌고 하면서 이 나이가 들어서 뒤늦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저를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아니 없던 알레르기가 생기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체질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생활 환경에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 그게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알레르기 비염이 나이가 들어서도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천식 때문에 흡입제를 사용하고 나면 아이가 입안이 불편하다고 안 하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흡입제를 정확히 사용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흡입제를 만들 때, 흡입제는 강의에서 들으신 것처럼 천식에 있어서는 뭐 다른 약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식 흡입제를 하는 것이 어떤 먹는 약을 먹는 것보다도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이게 먹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흡입제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쓰기 쉽고 또 환자가 하기 편하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입안에 많이 까끌까끌하게 남는다거나 심화변 안에 하얗게 백태가 낀다거나 때로는 목이 잠기고 아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제 사용법을 정확히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흡입제 사용법은 처방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동영상도 많고요. 또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오시면 흡입기 사용법이 잘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흡입기 사용법을 첫 번째 점검하자. 두 번째는 흡입기를 사용하고 나서 입을 잘 헹궈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빨 닦기 전에 흡입기를 하라고 많이 저는 말을 하는데, 입을 잘 헹구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용법, 두 번째는 이제 입을 잘 헹구는 거,
목 뒤까지 잘 가글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다 그러면 대부분은 뭐 불편 없이 사용할 수가 있고, 잘 쓰고 입을 헹궈도 이 불편하다면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 흡입기 종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은 흡입기를 조금 바꿔가면서 사용할 수가 있고, 가장 목을 보호하고 불편을 덜하게 하는 방법은 환자에 따라서는 저희가 이제 그 학교에 그 천식 발작 응급 키트에 들어있는 스페이서를 사용하면 이 기도나 이제 입안의 자극이 제일 덜합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경우에는 스페이서를 사용해서 흡입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흡입기를 잘 쓰면 비교적 잘 불편 없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법과 입 헹구는 거 두 가지를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 아토피 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만성적으로 아토피가 반복되고 있는 6살 유아입니다. 치료하고 있는 병원에서 락스를 희석하여 발라주라고 하였다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살균이냐 소독이냐 세균 증식 억제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락스를 피부에 바르는 거는 흔히 하는 일은 아닙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제가 환자를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그런 처방을 내리셨는지를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원칙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세균을 억제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의 이제 건강한 피부에도 상재균이라고 해서 항상 이 살고 있는 균들이 있지만 우리 몸과 명확히 구분이 돼 있죠. 근데 아토피 피부염 아이들을 한번 보면 피부에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기고 하면서 이 피부의 건강한 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장벽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균이 침투하기도 쉽고 균이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안 좋은 균들이 자라나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루에 한 번은 약산성 비누를 이용해서 씻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혹시 있을지 모르는 세균을 제거하는 게 필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은 그 항생제 연고 같은 거를 사용하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먹는 항생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락스를 희석해서 발라주는 거는 환자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보통은 사용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락스를 희석하거나 이제 피부에 좋으라고 도움이 되라고 할 수 있지만 대개는 아주 예민한 피부에 오히려 자극이 돼서 좋아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 아토피 질환인 경우에 의사가 그런 권유를 했다면 어쩌면 아토피 질환 외에 뭔가 의사가 따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서고요. 제가 이 아토피 질환을 가진 부모님 또는 이 환아를 케어하시는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좋으면 의사 말을 들으면 되는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하루에 한 번 목욕, 하루에 한 번 비누를 쓰되 약산성 비누를 쓰고 보습제를 철저히 발라주면 대부분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좋아졌을 때 그런 것들을 전신에 꾸준히 보습제를 발라서 나빠지지 않게 유지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나빠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의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호전을 시킬 수 있고, 보통은 많이 쓰는 방법이 스테로이드 연고나 이런 것을 바르는 것인데, 무슨 약이든 그렇지만 잘 쓰면 약이고 잘못 쓰면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테로이드 연고를 잘 써서 약으로 삼는다는 것은 의사가 처방하는 부위에 처방하는 약제를 정확한 횟수만큼 발라주고, 내가 좀 좋아졌다고 생각하더라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조금 더 바를 수도 있고, 어쩌면 약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의사가 일정 기간만 바르라고 한다면 그 얘기를 충실히 따라주시는 게 가장 좋은 효과를 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기본은 보습제하고 목욕법, 약산성 비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좋아졌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나쁠 때도 유지하는 게 기본이면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정확한 제제를 정확한 부위에 정확한 횟수만큼 정해진 기간 동안 바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정 선생님께서 주신 질문인데요. 햇빛 알레르기가 심한 경우에 햇빛을 피하는 것, 스테로이드제 연고, 도포 등의 방법 외에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요?
첫 번째는 이제 햇빛을 피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햇빛 알레르기가 맞는지 뭐 의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신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햇빛 알레르기가 맞다라고 하시면 화상이 아니라 스테로이드 연고는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통은 선크림이라 그러죠. 이제 선스크린, 선크림 이렇게 하는 것을 발라주시고요. 보통은 항히스타민제 경구 약제를 꾸준히 먹는 방법을 권하고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다면 뭐 스테로이드 연고까지 고려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정확히 진단을 받으시고 제가 말씀드린 회피, 선크림 그리고 필요하면 의사 처방에 따라서 항히스타민제를 꾸준히 먹는 방법을 해보시고 의사와 더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있는 학생에게 투약 지도를 할 때 알약보다 물약이 더 흡수가 빠르다고 어디서 본 것 같아서 세노바액을 구비하여 두고 사용 중인데 제대로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일단은 제가 그 약의 이름을 다 인지를 하지 못해서 세노바액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약은 먹기 좋아서 먹는 거지 흡수가 더 빠르다는 조금 별개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런 학생을 지도를 할 때 고려하셔야 될 첫 번째는 흡수가 빨라서 물약을 먹는다는 거는 저는 별로 신빙성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식품 알레르기가 맞는지를 일단 보시고 만일에 정말 식품 알레르기라면 이 아이가 아나필락시스가 날 수 있는 아이인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어떻게 파악하느냐? 의사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원인이고 어떻게 관리할지는 의사에게 가이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가이드를 받아서 항히스타민제만 증상이 있을 때 먹으라고 한다면 뭘 먹어도 됩니다. 빨리 먹으면 되고요. 다만 이 아이가 아나필락시스 가능성이 있다면 에피네프린 자가 주사기를 학교에 하나 구비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레르기는 피해야지 나타나서 극복하는 거는 차선책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선생님께서 말씀을 주신 건 키위를 먹으면 목이 조이고 간지럽다고 하는데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인가요? 검사에서는 반응이 안 나왔어요. 메밀은 잘 먹고 있는데 메밀에선 반응이 나왔어요. 식품 제한을 어떻게 할까요? 의사가 이렇게 환자를 안 보고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스러운 게 많이 있는데 그냥 문자 그대로 키위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일단 검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하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키위는 검사가 나왔건 안 나왔건 100% 키위를 먹어서 불편하다 그러시면 피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메밀에서 우리가 동네 병원이나 또 이제 가끔씩 알레르기 검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의 양성이 내 몸에 안 좋다거나 피해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에서 그럼 양성은 뭘 의미하냐 하면 체질이 알레르기에 유전적 소인이 있다 이런 뜻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는 앞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드물다. 그래서 증상하고 검사를 잘 매칭시키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검사만 띡 하면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뭐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먹어서 괜찮으면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키위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꽃가루에 알레르기가 있는 애들이 그 꽃가루 알레르기와 분자 구조가 비슷한 뭐 키위, 복숭아, 사과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 닿는 부분이 붓거나 가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닿는 부분만 그런 경우는 마치 이제 그 과일들을 꽃가루처럼 그 면역계가 생각해서 그런 건데요. 그럴 경우는 그냥 피하시고 또 익혀서 먹으면 대부분은 괜찮습니다. 다만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은 이제 입이 불편하면 그런 거긴 한데 선생님들께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그러면은 그냥 괜찮아 피하면 문제 없어 외에 하나 더 먹어서 그 닿은 부분이 가렵고 뭐 붓고 이런 거 말고 그런 증상 외에 다른데 이제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혹시 뭐 비염이나 천식 증상이 유발된다 그러면 그 음식은 단순한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을 넘어서서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먹어서 닿는 부분이 불편한 거는 보통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부르지만 그거 외에 다른 곳에 닿지 않은 곳에도 두드러기가 올라오거나 한다면 그 음식은 차후에 혹시나 아나필락시스 같은 전신 증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 흡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철저하게 피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반드시 식품 제한을 할 때에는 의사와 상의해 주십시오. 예, 한 번도 알레르기 약을 복용해 본 적이 없는 초등학생 중 알레르기 증상이 심한 학생에게 보건실에서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 투약해도 될까요? 그 알레르기 증상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강의에 나온 알레르기 증상이 강의에 나온 비염 증상이라서 콧물, 재채기, 눈, 코 가려움 뭐 그런 거라면 예, 항히스타민제를 한번 투약해 봐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맑은 콧물, 눈, 코 가려움, 재채기, 코 막힘이 뭐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증상은 보통 전형적인 알레르기 증상이기 때문에 한번 예, 투약을 해서 반응을 봐도 괜찮겠습니다. 사실은 뭐 약국에서도 팔고 뭐 그런 약이기 때문에 예,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에피네프린 근육 주사 시 근육을 노출할 수 있을 때에도 어디에 주사하나요? 근육을 노출하실 수 있으면 노출하시면 되죠. 다만 에피네프린 근육 주사는 위치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뭐 반바지라든가 이러면 치우고 하십시오. 다만 그게 치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다면 그냥 바로 옷 위에 주사하시면 됩니다. 뭐 그 두꺼운 외투라든가 이런 건 당연히 제거해야 되고 만일에 바지도 뭐 이렇게 끄집어 올려서 쉽게 놓을 수 있다면 뭐 치우고 놓으시는 게 좋죠. 다만 그 옷을 치우기 위해서 시간이 허비돼야 된다면 그냥 옷 위에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 천식 치료를 받고 있는데 증상이 많아지고 폐기능도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정답은 의사가 받으라면 받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증상이 좋아지는 건 사실은 천식 치료를 받으시면 금방 좋아지시는데 저희가 치료를 유지하는 이유는 폐기능 회복도 있을 수 있고요. 염증을 다 제거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향후에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목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조금 더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 따라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다만 계속 전혀 증상이 없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의사도 언젠가는 한번 끊고 보시죠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증상이 없다는 건 의사와 상의를 충분히 진료를 보셔서 의사 입장에서 인정을 할 때 진짜 이제 증상이 없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겠고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천식은 가끔씩 갑자기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필요할 때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약을 사용법을 인지하고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에도 1, 2년에 한 번은 폐기능 검사를 해서 혹시 증상이 없이도 폐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예, 이제 시간이 많이 경과해서 질문은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답변을 하시지 못한 점 양해 드리고요. 지금 여기 올려주신 질문들 중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미처 답변을 못 드린 부분은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꼭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온라인 상담 게시판은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실 때 뭐 네이버의 지식인이나 이런 데 올리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저희 홈페이지를 좀 많이 애용해 주시고 학교나 여기 기관에 계시는 학부모들께도 좀 많이 소개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고 또 워낙 여러 가지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 센터 아카데미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또 처음으로 사실 온라인 교육을 하는 거라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많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 센터가 더 좋은 교육 콘텐츠들을 많이 공급해서 좀 더 믿을 수 있고 정확하고 신뢰 가는 정보들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 홈페이지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저희 유튜브에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온라인 아카데미 실시간 Q&A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